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IVF, 동서울 IVF 팟캐스트 북잡담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17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동서울 IVF의 이사장님이신 김용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자는 이사장님을 모시고 권력형 방송이 되었냐. 권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권력형이라고 하면 권위와 저는 권위주의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권위주의면은 이사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나 한번 나가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예,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거의 자발적으로 선별하여 정말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저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권위주가 있는데 제가 권위주의적인 건가요? 네, 저의 신미안을 믿으며 이제 저 일방적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북잡담회가 아니라 인잡담회 이사장님 그분이 알고 싶다 특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자기 소개를 하고요, 이사장님 소개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제이연입니다. 네, 저는 착한 남자입니다. 네, 저는 딸셋 아빠에서 혜민 아빠로 닉네임을 바꾸기로 한 혜민 아빠입니다. 네, 저는 콩깍지입니다. 네, 방청객입니다. 예, 저는 오늘 갑자기 불려나온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저는 사실 자주 뵙거든요. 그래서 몇 번 모임 때에도 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친근한데, 학사 대표 모임을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모임을 했는데, 이사장님을 잘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은 아마 더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36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77학번, 한양대학교 77학번이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아마 세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한양대학교 IVF들이, 제가 70년대 IVF인데, 80년대 IVF 활동이 활발해지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외국에 한 12년 거주했기 때문에, 저를, IVF들이, 한양 IVF들도 잘 모르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사니까 또 거리감을 좀 느껴서, 그리고 제가 캠퍼스 방문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12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다시 IVF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또 이사로 들어오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는 자연스럽죠. 지금 이제 정체를 잘 모르시는 분, 제가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4년 동안 이제 IVF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자마자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랑 우리가 배웠던 PBS 바탕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CCC 친구들이랑 했고요. 그 CCC 대표 간사인 박성민 목사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만나서, 그리고 지금 제 와이프하고 셋이서 성경 공부해서 10스텝을 한글로도 하고 영문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침례교회 다니면서 침례교회에서 또 하는 또 2년짜리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교수님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IVF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늘 IVF 활동이라는 게 꼭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IVF에서 배운 정신과 훈련을 기초로 그냥 내 삶을 사는 활동을 그냥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IVF를 했다 안 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없어요. 없고 그냥 쭉 해왔고, 처음에 캠퍼스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놈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전도해서 꼼짝없이 교회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직한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교수라는 직이 캠퍼스에서 애들 전도하는 역할보다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캠퍼스의 이제 전도와 그야말로 전방위 활동들은 우리 간사님들이 하시고 또 교수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쭉 아이베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회에 이렇게 조인하시는데 혹시 뭐 그러면 주희재 목사님이나 뭐 다른 어떤 분들과의 어떤 연락을 쭉 원래 하시고 계셨었나요? 미국에 계실 때나 이럴 때도? 미국에 있을 때는 제 선배가 김건봉이라고 그 7호조 경제학과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미국에 아직 계시고요. 이제 그분하고는 계속 연락을 했었고 제가 진짜 기억을 더듬으니까 어떻게 이사회에 들어왔는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아마 제가 여기 있다는 거를 그 간사님들이 아시고 계셔가지고 아마 어느 날 연락을 받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IBF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지금 박영덕 목사님 때문에 이제 같은 왕십리 장로교회 다니던 선배였었는데 이제 하게 됐고 그때 같이 있던 형이 이제 그 총신대에 있던 신국원 교수님 이제 청년부 지도를 했었고 인맥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던 게 이제 송인규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고 그때 이제 같이 옆에서 뭐 카운셀링을 해줬던 그 고직한 간사님 뭐 그런 분들 틈에서 야 진짜 이 훈련을 받아왔죠. 저설적이요.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알고 있던 그 IBF 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김 교수가 여기 이렇게 있다 어쩌다 해서 제가 주희재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은 기억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방청객님이 옛날에 질문했던 이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는 제 지인들이 잘해야겠네요. 내가 지인도 지인이지만 꽃향기를 내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이사장님한테 꽃향기를 풍기면 전화가 온다. 뭐 이런. 아니 본인이 빛을 발하거나 빛을 발하는 근처에 있거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일을 정확하면 왜 모든 일이라고 그랬을까? 좋은 일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쁜 일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게 다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나쁜 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 동네 너무 뭐 땅값이 비싸서 뭐 못 살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딴 데로 이사하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관리를 하시니까 그걸 잘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 10년 이상 고민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하고 그냥 친해지고 너가 잘 살길 바라는 거다. 그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밥 뭘 먹을까, 뭐 어디 가서 잘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그 아담에게 이제 이 땅을 맡기시면서 네가 알아서 이름 지으라고 그랬지. 언제 이름 지어주는 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아담하고 우리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내려주시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그 뜻 외에 뭐 더 알아야 될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미 하나님 뜻은 다 정해주셨는데 뭔 뜻을 찾고 있는지를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자기 욕심이 가려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꾸 딴 걸 주실 때까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예. 예. 그 교수님 그 캠퍼스 시절에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IBF와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좋았던 기억이나 아니면 아주 짜증났던 기억이 너무 근데 IBF에 갔었던 수련회는 저한테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좀 천국 같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그 IBF 커뮤니티의 그 전통과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젊은 청년들도 IBF 컨퍼런스나 커뮤니티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IBF가 아직까지 참 그 커뮤니티가 살아있다고 생각되고 그 사람이 뭐 신앙이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제가 캠퍼스에서 지금도 늘 이제 혼자서 이렇게 쓱 미소 지면서 즐거워하는 기억은 제가 3학년 때 그 교회 성가대 친구들이랑 제 3회 MBC 대학가요제 출전을 해서 본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레코드판을 보시면 3회 대학가요제 그 내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슬프고 미소니 가득한 사랑에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에 노래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요 노래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아직도 이제 동창회 하고 그 바로 다음 곡이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 불렀던 이제 파랑새라는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뽕짝인데 오, 네. 파랑새 한번 그 경험 한 소절만.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아니, 내가는 저도 알아요. 그 노래 근데 막- 파랑새 내가 너무 싫어해. 근데 그 친구 형이 등산 갔다가 이제 실종됐는데 그 친구 형의 그 유품에서 나온 곡인데 그 형의 어머님이 아들의 노래를 레코드에 담아서 평생 듣고 싶다. 근데 그게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어. 2회 때도. 그래서 뭐 자꾸 부탁을 해서 그때 같이 이제 친한 친구였었죠. 근데 누구냐면 그 문충모라고 그 누가회 회장이시고 지금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 있는 친구 둘하고 같이 사중창 여성 하나 남성 셋 해가지고 그 중창을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냥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서울 지역 예선이 500대 1이었어요. 근데 1차 예선에 붙은 거야. 예, 그 2차 예선을 붙었는데 2차 예선도 2등으로 붙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는 이제 입상만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연습 때문에 IBF 리더 트레이닝을 못 나가고 LTC 못 나가고 그러면서 찍혔죠. 쉽게 말하면. 예, 찍히고 그때 저를 이제 또 IBF 인도에 계신 박영덕 목사님, 영덕이 형이죠. 네. 형이 불러가지고 이제 심하게 저를 야단치시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IBF를 잠시 떠나게 되죠. 4학년 때. 그 사건을 계기로. 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제가 그게 즐겁고도 아팠던 네. 기억입니다.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고, 그 박영 목사님하고는 한 20, 30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네. 마음을 아우르고 이제 또 그 보답으로 우리 박영록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산업공학과 네.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카운셀링도 해주고 진로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잘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때가 좀 즐거웠으면서도 아팠던 기억인데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IBF 활동을 이제 접게 되죠. 접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데모 하던 때이기 때문에 예, 그게 80년도였죠. 4학년 때가. 그래서 학교 거의 못 나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패배주의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때 대거 학생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고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학의 문이 열렸어요. 유학 자격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때. 예. 그래서 뭐 혹자는 그때 전두환 그 아드님께서 이제 유학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랬다는 설도. 예. 저는
저는 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이 또 고등학교를 또 좋은 데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뺑뺑이 1회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자제분들의 그 진로와 더불어서 저희 진로가 결정이 되는 그런 그 라이프를 살았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유학들을 갔고 네. 그다음에 한국이 80년대 지나면서 굉장히 학교들이 커졌죠. 김영삼 정부 때 대학 설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고 고급 인력이 필요했을 때 그때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대거 귀국해서 교수로 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서는 그때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의 길을 떠났던 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게 있다. 제자들이 네. 이스라엘 그게 참 신기한 예루살렘을 것 같아요. 떠나는 뭐 그런 거와 진짜 대거 떠났어요. 요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막 불안하니까 여기서 못 키우겠다 하면서 막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모르는 거예요. 네. 나라의 또 변화로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관점을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또 치열하게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관점에서 또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개가 잘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노래도 하시고 춤도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대회도 나가셨다는 성악도 걸로. 막 하시고. 콘서트. 성악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그리고 늘 레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음대 가서 트라이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가대를 하면서 지자님께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개받아서 보이스 레슨을 한 10년 이상 받았어요. 받았고 연주회도 한 2회 했고 그랬는데 댄스 스포츠는 저희 에리카 캠퍼스에 그 댄스 스포츠 전공이 생겨서 사회교육원에 프로그램이 생겨서 네.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그냥 운동하러 바로 옆 건물이에요. 네. 우연히 갔다가 재밌는데 그리고 조금 하다가 그러신 거예요? 하다가 그때 코치님이 그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내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레저 스포츠를 했다가 경기 스포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 이제 출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시니어부나 교원부에서 네. 이제 전국대회에서 라틴 5종목 1등도 오. 아니 우리 저기 학생 수련회 저 소망 나누기 때 한번 좀 아니 요새 취미생활도 전국구로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잘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누님도 이제 고전무용을 좀 취미로 하셨고 네. 여동생도 저의 이 춤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미친 듯이 추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70대 자기 고백하셨어요. 사실은 자기도 댄스였다. 어머님이 함남고녀를 낳으셨어요. 함남고녀 다니실 때 춤을 췄는데 그 전설적인 최승희 무용단의 픽업이 되셨었대요. 근데 그러면 집을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춤을 못 춘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그 이후로는 춤을 안 췄다는 거예요. 네. 그 아버님은 또 운동선수 출신이시면서 학자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님은 스포츠고 엄마는 댄스니까 그 애들 셋 댄스 스포츠를 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40이 넘어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나? 내가 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무에 네. 피가 막. 그래갖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다가 그 대회 출전하면서 제가 좀 부상을 입었어요. 근육도 찢어지고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절제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우승을 계기로 만일에 몸이 튼튼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쯤 전국대회를 다 누비고 다녔을 텐데 그 이후로는 좀 이게 절제하라는 또 하나님의 또 말인가 보다. 그 이후로 한
한 2년 정도 재활 받고요. 재활하고 지금 살살 그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취미생활까지 다 하시려면. 내가 받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안 해요. 골프 안 치고요. 또 점심 때 당구 안 쳤고요. 그 다음에 술 먹는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시간 모으면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요. 그 다음에 보이스 레슨은 제가 점심시간 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가 머니까 가는 길에 보이스 레슨을 받고 고집 앞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운전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운전을 오래 하는 동안에 먹으면서 그날 배운 보이스 레슨 복습을 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은 보이스를 연습을 한 거죠. 제가 운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무슨 시간을 따로 쪼개서 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고, 회식을 잘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너를 왕따시키겠다는 협박은 좀 받아봤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또 젊은 세대는 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점심을 뭐 같이 이제 안 먹으러 간다거나, 회식을 빠지게 된다거나 그러면 되게 위화감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직장하고 비슷하지만 직장보다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예, 또 대화도 즐겁게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 먹고 친해진 의리는 정말 어디다 써먹을 수 없는 의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도 학생들도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 곁에서 뭐 몇 년 있었는데 한 번 술도 안 사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맘 잡고 이제 술도 사주겠다, 한번 같이 먹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합니다, 애들도. 안 해야 될 말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둘이 서로 친해졌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별로 안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사실 IBF도 하고 하면서 대화의 그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평소에 열고 싶었던 마음은 평소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술 안 먹어도,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은 뭐 특별히 더 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나 이런 것들만 나누다 보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미 좋은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와인 한잔 한다든가 이러면서 서로 릴렉스 하는 거는 참 좋은데 못하던 얘기로 술 먹고선 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좀 그런 회식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되게 뒤에 빠지는 질문이긴 했는데요. 네.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는데요. 제가 교수 사회도 되게 경쟁이나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게 되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주변에 교수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뭐 정말 그냥 인맥으로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정말 회식도 안 하시고 또 이런 모임 자리나 이런 것도 많이 피하시는데, 특별히 고수하고 계시는 크리스천으로서 고수하고 계신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키고 계신 어떠한 그런 게 있으신지.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 사회도 옛날에는 인맥 위주에서 이제 능력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특별히 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제 뭐 작은 학교들, 작은 사립대학에서는 그 가족 경영 체제가 중심이 된 데서 아무래도 인맥이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큰 학교들, 그래도 학교들은 모든 그 재정 상황이나 인사 관련 자료들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맥보다는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력만 또 놓고 보면 실력만 고려하고 인맥을 또 인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대인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도 좀 조직에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
처장일을 보면서 인사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실력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최종 판단은 또 주변 교수들의 정성적 평가. 이분이 같이 일하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고 아마 이제 작은 규모의 학교들 또 좀 정부의 그 감사의 손이 좀 덜 미치는 예, 학교들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직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뭐 교수가 될 꿈이 있다든가 쉽게 말하면 인지도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공대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어떤 평가에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전 그 공대를 나와서 자동차 설계를 하니까 설계는 사실 어떤 권력 관계에서 조금 이제 비껴나갈 수 있는 게 뭐 실차에서 평가 결과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소지는 없는데 인문학 쪽은 사실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예. 인문학 쪽은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해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틀려요. 기준이 틀리는데 뭐 철학이 틀려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철학이 틀린 것 같고 뭐라고는 하니까 네. 그 철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게 평가받고 어떤 네. 사람은 안 좋게 평가받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뭐냐? 이 회사가 원하는 어떤 분야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는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되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맞다 안 맞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더 좋은데 A가 더 좋은데 왜 B를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뭐 불평등이라 보기보다는 어떤 학문적 특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 얘가 더 우수하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거를 바라볼 때 당신은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제 인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정도의 문제라고 하나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의 그 유연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은 뭐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없앤다든가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뭐 안 됐다. 그러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 거죠. 잘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뭐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뽑을 때 난 네가 이러이러해서 좋은데 너가 이 연구실을 아니면 너가 이 직장을 정말 좋아하는지가 궁금하다. 저는 이 질문을 꼭 해요.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직장이나 그 연구실이 좋아서 열심히 일해야 그게 나한테도 득이 되는 거지 내가 꼭 마음에 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궁합이 맞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거는 이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하나님이 좀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좋은 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요즘에 보면 애들 키울 때 애들을 키우시겠지만 애가 뭘 못하잖아요. 너무 어리고요. 앞으로 키우시겠지만 애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답답해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진로가 점점 결정돼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이 없냐면 얘가 뭔가 하나는 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우들이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개똥 철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총량의 법칙 같은 걸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약간의 개인차가 있겠지만 크게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10가지가 재주가 있는데 우리 애는 9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낭망을 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얘가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에리카 캠퍼스에 들어온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수능 점수로 치면은 뭐 몇 등급이 되겠죠. 그렇지만 걔네들은 국영수 뭐 암기 문제풀이를 못하는 대신에
얘네들에게 놀라운 창의력과 문제풀이 능력과 뭐 이런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국영수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발견하는 게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따라와 주는 애들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뭘 못하면 너무 진로 결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큰 애도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중학교 때 자기는 게임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아버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뒤지게 싸웠죠. 근데 얘는 게임만 연결되면 뭐든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안 그러면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4학년 지금 문화 콘텐츠학과 4학년 다니는데 한준아 네 얘기하고 있다. 정혁. 얘가 지금 게임 기획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수해요. 예. 그러니까 문과하고 이제 수학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게임 기획을 하려면 게임 프로그래밍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때 프로그래밍 학원을 다녀서 6개월 만에 게임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특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과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에너지는 많고 근데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뭘 못했을 때 이 못하는 에너지가 어디로 한 대로 몰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시려고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키워보고 나서 알았는데 좀 미리 키우시는 분들은 좀 아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아이들이 듣기를 이렇게 좀 두려워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엄마 그러니까 나도 게임. 그러니까 게임 잘 됐잖아. 뭐 이런. 나도 게임 기획자가 될 거야. 뭐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자리는 게임 쪽이 많아질 거야. 그럴 수 있죠. 국가적으로 좀 뚫려야.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 그렇죠. 일자리가 많아진 지 오래됐잖아요. 같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 건강하게 해주는 서비스 산업이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 산업이 있고,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 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거, 편안하게 해주는 거가 또 많이 포화돼서, 이제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애들을, 근데 지가 놀아봤어야 딴 사람들을 재밌게 맞아요. 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래요. 이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별로 안 들어요. 그럼 열심히 놀아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어쩌다 한두 명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제가 답답한 게 너네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별말 안 하겠다. 근데 그 시간에 놀지도 못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힘들다. 열심히 놀았거나 열심히 공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네 인생에 뭐가 있어야 그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너네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둘 다 안 해보면 정말 나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놀 수 있게라도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반드시 좀 간섭하셔야 되죠. 간섭해서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아기들을 키워야 되고 키울 우리 학사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0살인데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태반이 이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잘 노는데 잘하는 게 정말 분명하거든요. 아이돌 춤도 되게 잘 추고 당구도 엄청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롤도 잘하고 뭐 이렇게 게임도 다 잘해요. 돈 되는 걸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지금 노는 거고 돈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자원은 다 사용이 될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일단 직장을 갖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의 간섭은 좀 필요하죠. 약간의 디스플린도 좀 필요하고, 이 사람이 그나마 기능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회사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는가, 뭐, 어떤 자격이 좀 필요한가. 뭐, 자격증은 요즘에 이렇게 크게 없지만, 하여튼, 진출력, 어떤 업종이죠, 업종. 어떤 업종이 제일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카운셀링 같은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업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종에서 누가 1등이 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업종에서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한 그 친구의 그런 재능,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능이 없이는 요즘은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재능은 어디서 나오냐? 놀아본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친구는 진입이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입은 하는데 성공이 어려운 거고, 그 친구는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진입 자체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은, 예. 나이가 30인데. 뭐 괜찮습니다, 아직. 네. 예. 30이면 뭐. 혹시 본인 얘기는 아니? 제가 아이돌 춤을 아이돌 잘 보여주세요. 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이사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그 이사장님으로 딱 결정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약간 저도 이제 저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 저도 이사장을. 그게 저도 아니라 이사장을. 궁금하지 마시고 응원합니다. 저도 그냥 아니 그 학사회에서 학사 대표로 있다가 이제 그 학사회의 대표는 사실 좀 꺼림칙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사는 그냥 학사고 이사는 또 조금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타이밍을 잘 타고 태어났다. 왜냐하면 지금 주희재 목사님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 뒤를 이제 이만종 이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지금 너무 휴먼 리소스가 부족해요. 저희들이. 네. 예, 그래서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 제 동료들이 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 한양대학교 77학번 때는 사실 없긴 없었습니다. 네. 없었지만 꼭 한양대학교 아니더라도 또 뭐 건대를 다른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왜 IBF로서 아직 안 살고 있을까 하는 참 안타까움. 정말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IBF에서는 좀 그런 걸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네. 없었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제 이사회를 할 때마다 내가 왜 이사회를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고 받고 이렇게 과자 나누고 헤어지기 위해서는 뭐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떠오른 영감이 있으면 그 IBF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커멘트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갖고 와서 이렇게 발전적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IBF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고 IBF 그런 어떤 자꾸 그런 노력들이 아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좀 이사장 역할을 맡겨도 큰 사고는 안 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주변에 그 동년배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약간 등 떠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사들이 열심히 해서 비전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사 중에서도 가장 정말 의미 있는 비전을 자꾸 제시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선이 가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사장이 또 물려받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계속 이렇게 뵈면서 뭐랄까 굉장히 생각이 어떤 젊은 사람들과 전혀 소통하는데 이게 오히려 앞서가실 때가 많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IBF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생 사역이 또 주고 또 청년 젊은이들이 어쨌든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사장님이 가진 어떤 통찰력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또 많은 배움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도 이렇게 되게 큰 또 역할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되시게 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혜민 아빠님이 이사장직 권유를 결정적으로 하러 가셔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다고 들었고요. 그 얘기를 이사장님 특징이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3시간 지나 있는 그게 있어요. 우리 저희도 조심한 지금. 진짜로 이렇게, 예르다 보면, 갑자기 3시간, 벌써 3시간 지나.
근데 하나하나, 정말 네. 빨려 들어가는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이렇게 네. 재미있고도 네, 스토리가. 참 근데 제가 생각해오던 쭉 고민해오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사장님 버전으로 딱 말씀을 해주신 게 있으세요. 근데 이게 참 그 얘기를 그때 학사 모임 때 했더니 어떤 학사가 그 얘기 중에 아이디어 뭐 이렇게 좀 기발했던 거 하나만 해주실 수 없냐고 질문을. 내가 제일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그건가요? 그때 나눴던 게 물론 이제 아이디어도 있었겠지만 사실 철학이었어요. 네, 철학. 네. 분명히 내가 이사장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 철학을 조금 이제 실천하려고 했을 때 현재 IBF가 이끌어온 어떤 그 방향과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가 내 사실 질문의 요지였어요. 급진적인 철학인가요? 네, 조금 예전보다는 진보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IBF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트렌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혹시 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지식인들은 지식이라는 게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못하고 비판을 안 하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죠. 지식은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 적절함, 부적절함, 너무 빠름, 느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게 지식인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악한 세력이 오는 거가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옳지 않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럼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으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바꾸자는 소리를 하게 되고 바꾸자는 소리를 하면 너 개혁주의자지. 너 진보주의자지.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네이밍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예수님도 엄청난 개혁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개혁이 아니라 뭐 혁명 수준이었죠. 지금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조금 개혁적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지식인의 특징이고 IBF라는 게 기독 지성인의 모임이라 그러면 그럼 IBF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가 빛이 없어. 기독교인의 빛이 없는데 너무 이 현상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난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긍정적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긍정적 대안을 내주는 어떤 기독교 단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IBF마저 빛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나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현실에 마지막 불꽃마저 꺼트려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 비판하고 사실 있을 때만은 아니다. 물론 비판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알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불꽃을 쥐고 있는 거가 나는 IBF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동서울 IBF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분명히 받았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동서울 방송에서만. 저는 뭐 자신있게 그리고 특히 내가 이사장이 돼야 됐다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간에 굉장한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그래서 좀 이제 컨펌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갑자기 뭐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사진들에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왔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질문에도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IBF의 프로그램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사람을 키우는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좀 커리큘럼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커리큘럼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사람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좋은 교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가깝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지금 IBF의
진입하는 사람 중에서 한 5% 정도가 애가 혜택을 보고 네. 나머지 95%는 커리큘럼의 혜택을 좀 덜 본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바꾸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이사장 되기 전에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게 4학년 프로그램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취업 프로그램과 뭔가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신앙적인 활동이 뭐냐? 교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우리 뭐 콜링 얘기하는데 목사님만 콜링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콜링 받잖아요. 그러면 콜링이 다 틀리잖아요. 그 틀린 콜링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그 IBF 트레이닝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트레이닝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애들은 당연히 4학년들의 가장 큰 신앙 활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한 그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뭐 토익을 공부하든지 무슨 다른 어떤 뭐 창의적인 작품을 한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어떤 실제로 그냥 뭐 쓸데없는 자격증 막 따는 거 말고 실제로 그 회사나 직장이나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빨리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그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신앙 활동이다라는 거에는 절대 제가 굉장히 분명한 소신이 있는데 오히려 IBF가 그걸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식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성찰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으로 보면서 내가 남 틀린 것도 보지만 나 틀린 것도 내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IBF들이 커리큘럼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전국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기독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의 기본 취업률이 20%대예요. 대학교 평균 취업률이 얼마냐면 50%, 60%예요. 그리고 좀 괜찮은 학교는 7, 80%대도 되고. 그러면 왜 그냥 대학교에서 무슨 대학교가 뭐 학생들을 일일이 그렇게 케어를 해주나요? 그냥 커리큘럼 던져놓고 지들이 알아서 찾아 먹죠. 걔네들도 5, 60%가 취업을 해요. 근데 어떻게 IBF들이 성실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삶을 살고 헌신한 애들이 어떻게 20%밖에 취업을 못해요? 이건 사기다. 이건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있다 중간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정말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서 네. 사실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대표를 공동체에서 시키고 싶어 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공동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위르고 네가 잘 되려고 뭐 그런 식의 압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제 때도 그랬고 제 후배들까지도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학비를 번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래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등한시하면은 약간 이렇게 리더 모임 때도 좀 문제의 학생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막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제 때부터 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끌고 가려는 베드로를 막았잖아요. 네.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IBF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시려는 어떤 사역이 있어요. 네. 개개인의 사역을 우리가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좀 아주 깊은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제 인생에서도 그랬잖아요. 4학년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심각하게 전임 사역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전공을 살릴 것이냐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좋은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다는 말도 모순이야.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는요. 공동체 그 멤버들끼리의 그 네트워킹이 있으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킹은 뭐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뭐 전화도 있을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편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마음과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 뭐 전달되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미 공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얼굴 보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아리죠 얼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와 동아리를 지금 혼동하고 있다. IBF는 동아리가 아니다. IBF는 공동체다. 그런데 공동체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확장성을 전제로 한 공동체인 거죠. 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동아리 하게 되면 교회 같은 기관이 되고요. 기관. IBF 기관. 예. 우리 IBF 기관을 쫓는 게 아니라 IBF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쫓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성보다 확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블로깅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이게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고 그 네트워킹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들어요. 그 정보에는 사랑이 계속 담겨 있어야 돼요. 예, 정보에는 사랑이 담겨서 계속 네트워킹하고 정보 교환하고 사랑이 담긴 정보 교환하면 그게 강력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여라. LTC 모여라. 안 모이면 너 왜 안 나왔냐. 이거는 뭐야? 동아리고 기관화 하려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가 이미 실패한 모델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진정한 공동체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4학년 학생들이 그거 안 하는 뭐 이렇게 모임 안 나고 이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임 안 나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게 문제지 모임을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뭐를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잘 쌓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진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카운셀링 전문가의 카운셀링 받게 해주고 이것이 저는 IBF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BF 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IBF 활동과 운동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고 틀린 거가 잘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동서울 IBF가 그나마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금 커리큘럼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뭐 학사회가 무너졌다. 뭐 4학년 활동을 안 해서 이러지 않거든요. 학사회가 점점 잘 되고 있거든요. 왜? 직장이 안정되니까 뭔가 그걸 할 만한 여력이 생기고 그 여력을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빨리 취업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낫냐.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학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업을 위해서 2, 3년 동안 방황하는 게 낫냐 이거죠. 빨리 취업 준비 잘해서 취업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그 직장에서의 사명도 하고 가정에서의 사명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또 뭐 또 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확장적이고 본인도 해피하고 하나님도 해피하실 것 같아요. 내가 키운 새끼들이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직장 못 가면 아버님 어머님만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혹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커리큘럼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자매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이사장님 되시기 전에부터 사실 우리 커리큘럼 작업도 계속 이제 사실 뭐 2010년, 11년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우리 간사회에 와서도 하고 뭐 하면서 실제로 저희 안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쫙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IBF에 그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IBF 모임이 부담되는 이유 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시간 여기 모임이 많아서 뭐 제일 힘들다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전국 최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부분만은 제대로 안 모이고 있다. 부담 없이 챙기고 있다. 근데 뭐 이것도 있어요. 2학년 애들이 1, 2학년 애들이 자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또 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이제 캠퍼스 연구소에서 이제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동서울 지방이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향후에서 다른 지방 비하면 안정적으로 리더가 공급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뭐 그런 면에서 향후 운동 전망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동서울 자화자찬 방송.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제가 대표 간사가 되고 동서울 왔을 때 그때가 이제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겨울수련회 가서 그 섬기미수련회 리더들은 보통 4학년들이 하잖아요. 근데
하기 직전에 이제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 20명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졸업 계획은 어떻게 되냐니까 계획이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TC 끝나고 우리 성기미 리더 끝나고 그때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졸업하는데 그럼 얘네들 혼자 이 학사가 돼서 혼자 고민을 하게 놔두는 게 이게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교수님께도 이사장님께도 이제 그런 것들 좀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 왔고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학교에서도 애들 데이터를 뽑아보고 애들이 커리어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시점에 하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스타디를 하잖아요. 커리어 개발 센터도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뭘 할지에 대한 직업군이나 직업 레벨에 대한 정확한 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취업하는데. 그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2학년 2학기 때까지 없고 지금 4학년 돼서 시작됐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IBF에서 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멘토링은 아니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교수님한테도 학생이 찾아왔을 때 봤어요. 막 저도 이제 대면해가지고 막 얘기를 듣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3학년 끝나가는데 토익 시험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익 시험부터 보라고. 갑자기 그게 딱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까지 막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넌 토익 시험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점수가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좀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뭐 기독교 세계관 하는데 그냥 그런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게 기독교 세계관인 것 같아요. 토익 시험을 보는 거가 왜 그 IBF 활동하고 다른 거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 나에게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신 거.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을 주셨지만, 과일나무를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직업을 대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과일나무 그냥 거저 따먹으라고 주셨지 뭐 세금 내고 따먹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잖아요. 땀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걸 못 따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물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경대로 살면 돼요. 그 땀 흘리고 학생으로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이 토익 준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선 직장을 놀라운 기적으로 직장을 구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슬려서 나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워낙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사랑하시니까 가끔가다 예외적인 걸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샘플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좀 부끄러운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신 거를 너무너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키우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하게 하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제 특별 과외 선생님이 붙여주잖아요. 그 특별 과외 선생님이 붙여준 게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해서 붙여준 건가요? 아니죠. 못하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시니까 특별 과외 선생님이 붙여준 거를 그걸 간증하고 다닐 제목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나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잘해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게 간증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보고 있었던 관점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왜곡되어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들이 한두 개 늘어나면서 우리 기독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좀 깨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데 방해 안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가려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도 중요한데 제일 불안한 거는 기독교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잘못된 기독교로 세계를 보니까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왜곡된 세계관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 자체 원래 원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윤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냥 그게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일상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이제는 조금 왜곡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말 안 쓰는 게
안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좀 역설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한 가지 그 요즘 이제 캠퍼스에도 똑같은 캠퍼스 안에도 그 학생들의 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뭐 지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이제 간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이제 우리 캠퍼스 사회 갈 것인가 하면서 전략을 원래는 이거 지성사회 보고 막 이게 모토가 딱 분명하면서 사실은 딱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모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캠퍼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다 보니까 좀 모호하니까 이제 한 10년여간 우리 그 대자보 포스터 그 용지의 제목을 보면 뭐 It's very fun 뭐 밥 먹었니 뭐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이런 뭐 놀다가 뭐 이런 식의 이걸로 다 한 10년이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그 IBF 들어오는 애들은 캠퍼스 안에서 이제 그 학과의 공동체에 잘 속하지 못하는 애들 혼자 다니는데 정말로 이렇게 친구가 없는 애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친구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지금 상태에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정서적으로 격려가 필요한 아이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운동 자체가 색깔이 이게 결국 그 대상이 색깔을 또 결정하는 그 영향이 많이 캠퍼스의 미치잖아요. 약자를 돌보는 그룹이 되어 간다는.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뭐 다 데려가는 운동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 사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뭐 어쨌든 좀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IBF의 사명이 대학인들 중에서도 좀 특별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훈련시키고 또 모집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이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교육제도 때문에 애들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워낙 뭐 좀 중2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2병도 결국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지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의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괴이한 현상인 거죠. 입으로는 뭐 되바라진 소리를 막 하면서 사람 후벼 파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서적 타격을 줄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대학생들은 어떤 대학생들이냐면 지적으로는 이제 수능을 통과할 만큼 좀 우수한 학생들인데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감성적으로 좀 원만한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어떤 경험이나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뭐 슬픔도 겪어봐야 되고 우울도 겪고 기쁨도 겪고 그것도 회복도 하고 긍정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정서적 체험을 나는 IBF에서 제공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진입할 때는 정서적 접근 아까 얘기한 어떤 굉장히 달달한 프로그램들 가지고 애들을 해서 그 안에서 정서적 트레이닝을 1, 2학년 때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뭐 야단도 치고, 뭐 이제 울기도 하고, 이제 그 극복도 하고. 그래서 그 정서적인 게 어느 정도 되면 진입이 아니라 진출은 뭐냐면 무지하게 지적으로 무장시켜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2학년 후반 때부터 3학년 또 4학년 때는 취업에 관련된 것부터 뭐 책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냉철한 지성으로 무장돼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전략으로 치면 투트랙을 전략을 써서 진입한 애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2학년을 가고 2학년 후반 때부터 3, 4학년 때는 정말 냉철한 지성으로 무장되고 직업 기초 체력을 쌓는 쪽으로 무장시켜서 뭐 훈련도 시키고 책도 많이 읽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만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잘 기뻐하실 것 같아. 그 원만한 기독 신앙을 가지는 원만한 인격체, 그 다음에 원만한 기독 지성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는 학사 활동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그게 걔니까. 예,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정서적 결핍이 해결 안 되고, 지적 무식함이 해결 안 되고, 그리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굳이 전략을 얘기한다면, 1, 2학년 때는 지금처럼 뭐 이벤트도 좀 하고, 이렇게 달달한 프로그램으로 애들 따뜻하게 끌어안고, 그 공동체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냉철한 지성을 또 3, 4학년 때 갖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잘못 왜곡돼서 올라온 애들이 이 대학생활과 IBF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을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조화된 인격으로 자라서 좋은 데 취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평생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학사들한테 막 받았는데요. 그 저희 학교 학사 중에 한 명이 2001년도인가 이렇게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IBF에 들어올 때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저는 시간이 이것도 없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더니 이제 이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잘할 각오를 하고 IBF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공격적인 대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말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어떤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걸 그 5-6가지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요, 5-6가지를.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IBF 하면서 마지막으로 트레이닝한 책이 이제 디모데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이제 결정판이란 말이에요. 피날레예요. 그럼 이제 고난이 뭐냐고 보면 뭐가 있겠어요? 내 시간을 좀 바쁘게 쓴다든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가. 그 이상의 고난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일반 90%의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시간을 좀 쪼갠다든가, 조금 더 열심히 산다든가, 부지런해진다든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거 부지런히 안 들어가면 다 꽝이야. 부지런함이 기본이야. 그 부지런함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이 무슨 아프리카 아볼라 있는 지역에 가서 뭐 치료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시간을 조금 아껴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덜 하고 하면서 나한테 유익한 걸 먼저 해야 돼요. 나한테 유익한 거.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내가 행복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선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라.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희생이라면 희생이고 고난이면 고난인데 희생이나 고난이란 단어는 뭐 거긴 그렇게 적절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작은 거 부지런함 하나만 지킨다 그러면 자기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20대에 제일 훈련돼야 되는 게 시간과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저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 모임도 있고 IBF 모임도 있고 또 IBF 모임에서 하다 보니까는 또 기연 모임도 있고 또 과에는 과 스터디 모임이 있고 뭐 프로젝트 하나 뭐 이렇게 4학년 때는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뭐 거기다 연애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막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막 시간이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나는 뭐를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이제 저는 이제 또 정서가 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서운해하면 그게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막 서운해하고 너 왜 안 왔냐 그러면 또 그게 또 쌓여가지고 다음에는 그쪽 모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모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 실제로 20대에 그런 훈련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누가 강의 듣고 배울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해보고선 아 이거 아니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20대, 30대까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IBF 리더들도 그 IBF 조원들이 실수하는 거를 바라봐야 돼요. 실수하는 거 실수하게 해줘야 돼요. 그 실수하면 야단칠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수할 것이다. 실수해라. 그렇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마라.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 안 해본 사람은 실수도 안 하니까. 그리고 지식인들은 꼭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호기심. 궁금하지 않으면 지식을 쌓지 않아. 궁금해야 돼. curiosity. 호기심. 궁금해. 뭐 궁금하면 500원 그런데 궁금해야 돼. 이거 터졌습니다. 이거 엄청 그러게. 1년 전에 녹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반대. 그러니까 그 궁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건 하면 어떨까? 별 계획 없이 뛰어들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IBF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제발 줘라. 아마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러셨을 거다. 뭐 사과 이름 지라고 그랬더니 사과 이름을 돼지라고 지었다든가 이런 실수를 분명히 아담은 했을 거예요. 예.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실수를 바라보시겠다는 의지시거든요. 개떡같이 지어놔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해놔도 그것이 뭐 죄가 아닌 이상 너의 잘못된 창의적 발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두고 보겠다. 너가 그걸 즐기고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우리에게도 스티ll 유효하다. 그래서 좀 제가 옛날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욕하지 않기. 알죠? 근데 진짜 뭘 모르고 가는 애들은 가끔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옆 사람이 다 알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의 퀄리티죠. 서로 이렇게 퀄리티가 다른 거죠. 네, 그러면서 걔가 실수하는 걸 좀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저 녀석은 저런 걸 사고도 칠 용기가 있네. 그러면서 그래도 몸 다치지 않고 영혼 다치지 않으면 된다. 예, 몸 다치나 영혼 다치지 않게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리더들은 얘가 영혼을 다치거나 몸을 다치면 안 된다. 그거는 좀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지라도 그 외의 것들은 지켜봐주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다. 그 일일이 간섭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악착같이 쫓아가서 뭐 사명감을 갖고 막 그러지 말고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줘라. 어차피 인생은 실수하지 않으면 참 배우기 사실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매들이 되게 그때 질문했던 질문인데 10번 질문 누가 자매들 중에 한 분? 저희 한 학사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건데요. 나온다. 이거 되게 궁금해. 나옵니다. 네, 질문을 그냥 읽어볼게요. 교회 생활에는 열심히지만 인성은 별로인 형제와 성품이 좋은데 불신자인 형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누구랑 교제를 하는 게 좋으냐? 누가 이렇게 절묘한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다른 이제 자매들도 맞다 이제 이러면서 그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인성이 좋은 교회 형제를 만나면 되죠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품이 좋은 형제가 풍기현상이다. 아니. 뭐 남은 형제 중에 그쵸. 애초에 좋은 교회에 형제들은 다 형제가 이미 없고. 교제를 하고 그쵸. 이미 떠나간 사람들이 허다지수인데 남은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사람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는 형제지만 성품이 다 안 좋아 보여서 사귀기가 약간 주저하는데 자기 주변에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되게 끌리는 되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성품이 좋아 보이는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사소한 개인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심각한 질문이에요.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교회 미래가 지금 여기 보세요. 걸려 이제 있어요. 형제들도 요거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긴 한데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형제들이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리더하겠다고 그러고 막 권위주의 막 내세우고 그러면서 그 참 못된 맛을 들려가지고 막 활동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 상처받게 하고 요런 나쁜 교회 오빠들 또 있어요. 예.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육받기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멍해질 수 없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예? 그럼 뭐 실제로 그 남녀 성비가 안 맞는데 어쩌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뭐 빈 공기 갖다 놓고선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 말을 왜 하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사실은 이런 문제는 개별적인 카운셀링이 사실 필요해요. 네. 개별적인 카운셀링이 필요해서 그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등등을 봐야 되는데 공적인 그냥- 말씀을 자제하시는 거 아니죠? 어쨌든 들켜하는데 근데 상담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는 개정이 되는데 성격은 안 바뀌어요. 자 이제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죠? 추정이 가능한. 깔끔하죠? 우회적이지만 추정이 가능한. 교회 형제들 다 울겠네요. 그러게요. 교회 형제들. 그 사실은 성격이 바뀌었어요라는 표현은 이제 성격은 안 바뀝니다. 워낙 심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은 안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심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 바꿀 수가 있고 그 성격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맛이 있어. 괴팍한 사람은 괴팍한 맛이 있고 헐렁헐렁한 사람은 헐렁한 맛이 있고 착한 남자라고 미스터 나이스 가이는 그 나름대로 맛있고 나이스 나쁜 가이. 남자 매력 있죠. 나쁜 남자가 그 나이스 가이입니다. 아무나 나쁜 남자가 될 수가 없어. 나쁜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돈 있고 매너 좋아야지. 그 다음에 나쁜 남자. 그래 착한 남자. 그래 착한 남자. 그게 안 갖춰져서 착한 남자. 그게 없어가지고. 종교성이 확립되었어. 착하네. 내가. 착하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 뭐 연애 무슨 말들 중요한 말들 중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시는 그 말이 분이 연애에 나와. 촌철인데 촌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암만 뭐 못됐어도 그 매력을 느끼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냥 못됐다 안 못됐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교회 아빠가 모자른 상황에서 교회 아빠를 찾아라라는 메시지는 그거는 정말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끌리면 그 좋은 사람이라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은 성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죠. 고집스럽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나쁜 성품은 이미 기독교인이 주님의 은혜로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왜곡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 좋은 성품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성격이 좋다는 것을 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고 합리적이고 뭐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과 조우하는 순간 쉽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그 대답을 하자 그러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가능하면 뭐 옛날에는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세례 받은 남자 세례 받고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표가 실제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길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형제들도 그렇죠. 이게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자매 중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자매인데 괜찮으면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자매 쪽에서 안 되지 않아요? 자매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매들이 인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제가 마녀사냥을 이제 간혹 보는데 거기 보면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뭐 그리고 제 오빠는 되게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의 근거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왜 친절하냐 그랬더니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에서 나랑 보폭을 같이 해서 걸어줬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인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인품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만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한편으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누나가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매형이 되게 좋은 분인데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라고 해서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닐게라고 했지만 그분은 회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이렇게 학습 사례까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승낙에 의해서 야 그럼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매의 그 오판이다 라는 게 첨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매들이 진짜 인성이 좋다고 할 때 그 인성을 정말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일단은 그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 상대방의 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는 그 바텀 라인이죠. 네. 그 보통 형제들은 이제 그 어떻게 이분과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어느 시각적 포인트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때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 다음에 그 자매들은 그 정서적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내민 따뜻한 손길에서 나는 이 남자가 내 남자인 걸 알았다. 네. 그 이제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우리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애 철학도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면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인가 우리 학생들이 야외 수업하자고 그래서 야외 수업을 하면서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서 그때 떠오른 얘기 몇 가지 중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잘 알고 이거를 너네들 열심히 프랙티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한 학기 지나가지고 과대표 와가지고 그 강의 듣고 4커플 생겼다고 그러니까 약간 썸 타는 애들이 연애 강의를 한번 여기서 잠시 썸 타는 애들이 이제 될 듯 안 듯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급포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멋을 내요. 시각적으로 멋을 내. 그건 이제 잘못된 어프로치죠. 예. 그 다음에 여자한테 나도 저도 그러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최대의 칭찬은 나 너무 존경스러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매한테 사랑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매들은 또 사랑해 그럼 남자들이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너무 멋있어, 너무 존경스러워 하면 남자는 그냥 딱 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 하나에 적절하십니다. 언어 하나에 정말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마음에 들면 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 너무 똑똑해. 이렇게 정말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널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럼 남자 딱 갑니다. 남자들은 사랑해라는 말이 그렇게 웨이트가 없어요. 자기가 할 때는. 그렇지만 그게 전달될 때는 여성한테 굉장히 큰 웨이트를 주거든요. 좋아해. 내 눈빛 보면 몰라.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랑해. 예.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아마 그걸 프랙티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다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은 그 어떤 시각적 포인트가 마음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여자들은 수시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잘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단정하게 해서 어느 순간 이거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거 하고 또 형제는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 정서적 분위기를 항상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표현. 네, 요거에 이제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아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거 뭐 저 책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게 다 좀 새로운 얘기였었는데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강의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온 책이 워낙 잘 써 있으니까. 근데 책들을 많이 안 읽고 아니면 프랙티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워낙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는 게 IBF에서는 교재를 한 개 꼭 읽더라고요. 이 교재 하기 전에 읽기보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좀 딱딱한 얘기지만 저도 그 결혼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옛날 책이지만 그 양은순 씨가 하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네. 그 책 읽고 그 책 교과서대로 프랙티스에 갖고 성공했어요. 네, 제가 세미나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결혼은 보통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각자가 독립된 완벽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그 남자도 여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자도 남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내가 독립된 인격체가 되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구를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을 찾다가 그 대상이 여자를 찾기도 하고 대상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정말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대상으로 자기 파트너를 만난 거죠. 그러면 그 파트너가 나한테 안 해줘도 섭섭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참 너무 이상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내를 대. 그러니까 아내가 안 해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쏟고 싶은데 그 아내가 받아주는 게 고마운 거죠. 예,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훨씬 덜 섭섭해. 물론 인간이니까 중간중간에 섭섭한 일이 생기지만 그걸 기본 골격으로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내 아내가 나한테 잘 해주냐 안 해주냐가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줄 아내가 있냐 없냐가 결혼 생활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야.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못된 거든 뭐 어떤 거 병든 거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상대방도 시너지 효과가 나요. 감사해. 저 사람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면 그래도 또 이렇게 서로 양심이 있으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건 없어도 양심은 있어야 되는. 네, 그 양심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정말 성숙한 인격체로 서로가 같이 점점 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성숙해가면서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때 또 재미가 있어요. 나이 먹음의 재미, 나이 먹음의 미학 이런 게 있어요.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 모시고 말씀 쭉 들으니까 말씀하신 그 우리 질문의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좀 아예 시리즈 방송으로 쭉 이렇게 아예 재밌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이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령 오빠에게 물어봐가지고 고정 게스트. 뭐 이런 걸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예. 막 생기는데 간단하게 하나 아니, 해보시죠. 그 교회 방금 했던 첫 번째 질문을 이어가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의 그런 인품이나 이런 걸 자매들이 어쨌든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형제들의 어떤 나이스함? 그게 뭔가 좀 자신감 있어 보이는 왠지 그런 거에 자매들은 끌리지 않을까. 약간 교회 형제들에 비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하자면 네. 그 형제들은 겸손함을 너무 강조하고 겸손한 너무 찌질함?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그 모습에 그런 거나 뭐 다른 또 그런 이렇게 보여진 게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이 질문했던 그 학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스한 그 믿지 않는 형제는 나를 믿는다. 이런 주관이 뚜렷하다 그랬었거든요. 나는 종교가 없고 나 자신만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분 찾아가서 뭐 이런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점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서 뭐 그건 이제 어쨌든 자매의 판단으로 맡겨져야 되는 판단인데 건지. 좀 네.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뭐 대단한 철학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20대인데 20대 나를 믿는다는 20대. 약간 위험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냥 좀 자신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저는 IBF에 들어온 이유가 20대에 내가 아까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는 충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고 항상 조금 패배주의적인 것이 있었는데 내가 본 분들 지금 보니까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고직한 뭐 이런 박영덕 뭐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외대에 또 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 형제님이었으나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친구 해보고 싶다. 아니, 선배님이신데 4개국어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겸손하고 이렇게 뭐 제가 양보하지 이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이 IBF라면 나도 IBF가 되고 싶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생각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멋진 정말 이 리딩 할 수 있는 꼭 뭐 사회적 지도자로서 리딩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재능을 내가 다 개발하고 어떤 그 좀 풍성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그러면 나도 IBF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더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왜 자신감이 없었대? 그러니까 아마 사회에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그것이 교회 안으로 전이된 거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겸손해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과물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말아 뭐 나는 믿는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그 연애할 때 주의사항은 옛날에 썼던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드시 지내봐라. 관찰해봐라. 그래서 그때도 뭐였었냐면 친구로서 1, 2년을 지내봐라. 친구로서 1, 2년을 지내다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이상한 애들이 있는지도 다 알게 되고 왜냐면 나를 여자나 남자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건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을 보라는 거죠. 일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이 이제 친구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번 대시를 해봐라. 그러니까 사실 결혼 관계라는 게 두 가지예요. 프렌드하고 러버예요. 프렌드하고 러버를 섞어놓은 게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다른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현상적인 것만 보면. 근데 러버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이 시들어요. 근데 이제 프렌드로서의 그 관계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확인을 해야 돼요? 프렌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중요한 프렌드가 될지 나의 그이가 될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He's my buddy.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생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중년들은 전우회로 산다 그러는데 전장에 가서 나랑 같이 죽어줄 수 있는지. 그래서 A는 절대 같이 죽어주지 않습니다. A는 절대 같이 죽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우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뜻이 담긴 소리예요. 얘가 전우로서 내 이 험난한 인생 같이 갈지가 느껴지면 그 다음에 정말 뭐 여러 가지 좀 매력을 발산해서 대시를 한다든가 해서 좋은 연애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연애의 하나의 신의 한 수다. 근데 이건 옛날에 20년 전에 책에 다 써있던 거거든요. 그 활용들 하세요. 네. 책을 보시는 걸로. 네. 그분도 책 보시면 되겠네. 시작해서 막 전후회까지 그냥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이제 임기가 3년이면 이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이제 마지막 1년 하고 연임을 안 한다고 치면 이제 1년 정도 남으셨는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그 IBF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장이 되면서 혹은 이사가 되면서 내가 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점에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또 뭐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단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러저러한 사건들과 안 좋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단지 겪고 있다 이렇게 단견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그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조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이게 후기 기독교 세계 혹은 뭐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복음을 그 전하는 그 도구로 이전에 이제 로만 카톨릭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이제 조직과 시스템도 만들고 교회라는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류들에게 쭉 전파하시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이 지구상에 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또 대안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기도 중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 일부 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한 20, 30년 상간으로 쫓아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50년 정도 갭을 가지고 쫓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서 메시지가 정치 사회의 주를 이루지 못하고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된 거죠. 수입이 돼서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뭔가 이런 큰 흐름에 이제 한국의 교회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 흐름의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옛날에는 하나의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지식인들도 그런 내용의 또 책을 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시점에서 우리 IBFO 특히 동서울 IBFO가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독 지성인의 집단으로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한국 땅에서 우리를 유지시켜 주셨고 또 동서울 IBF를 지난 수년간 그래도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배경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큰 그림과 우리의 지금 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형태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교회의 환경에서 그 복음의 그 불꽃을 우리에게 딱 쥐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불꽃을 들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거를 너무 이제 거기에 힘들어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불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한국의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실기해서 잘못했던 거 이상의 더 큰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 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엄중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같이 나눠야 되겠다.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기존 교회는 이제 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기존의 그 제도권의 교회도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 낡으면 좀 리모델링 하잖아요. 난 그게 아무런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리모델링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리모델링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건축물이 또 필요하다.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무브먼트는 결국은 뭐냐면 저는 그 어떤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커뮤니티의 부활 같은 것으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거기에 본질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간에 네트워킹 하던 그 네트워킹의 퀄리티, 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이 담긴 네트워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인종적인 차별도 다
극복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 네트워킹의 퀄리티가 좋으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런 네트워킹을 사랑이 담긴 네트워킹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 편지도 될 수 있고 전화도 될 수 있고 뭐 온라인상의 토크도 될 수 있고 뭐 직접 찾아가서 차 마시는 것도 될 수 있고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네트워킹은 넓은 의미로 그런 퀄리티를 우리가 유지한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승계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학생처장으로 연수 갔다가 제 앞에 어떤 여교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지금 아마 아실 건데 모 대학에 종교 철학을 전공하시는 신학대학에 여교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막 던졌죠. 그래서 이게 막 치열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유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가 답을 얻어서 이제 크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되고 내가 왜 이분을 만났을까? 그러니까 그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답을 줄 수 있는 책자, 고민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면서 그 고민을 이제 저에게 이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잘 불안해하니까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좀 뭐 제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이제 IBF들이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그럼 이 공동체가 뭐를 위한 공동체냐? 이게 활동체가 아니다. 이게 활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죠. 활동만 같이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나 내용들이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내용들, 정보들로 가야 되고 이 공동체는 집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지향점만 우리가 갖고 있는다 그러면 이런 IBF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래 이 에클레시아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확장성이 더 커져서 우리 국내, 국외에도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메시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좀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길게 했는데 이제 각자 또 이렇게 게스트 오셨을 때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또 오셔서 어떠셨는지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착한 남자입니다. 많이 격려가 됐던 것 같고요. 좋았습니다. 끝. 나쁜 남자가 아닌 걸 확인하셨습니까? 예. 남자의 조건이 너무 어려워. 나쁜 남자 되게 남자가 힘드네. 네, 저는 뭐 많이 말씀했지만 어쨌든 이 사장님 그 시리즈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젊은 오빠에게 물어봅시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거 한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풍경들이 보여져서 참 들으면서 빨려드는 대화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철학이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같이 마음이 떨려지고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가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이렇게 생각이 전환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이제 IBF에서 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계속 들어왔거든요. 뭐 아침 기도회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모이는 그 큰 모임 같은 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솔직히 좀 앞섰어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점점 정드는 거고 이런 모임들이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떤 말 그대로 집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만 같고 얘네들이 너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좀 너무
나름 튀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저도 막혀 보수적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집합성이 아니고 확장성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내가 이 어떤 캠퍼스의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고 또 최대한 긍정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떠셨나요? 오늘 마이크를 앞에 놓는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식한 발언이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마이크가 앞에 있다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 그 형제자매들 만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내 속에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좀 지나친 얘기가 있었으면 뭐 이메일로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많이 좀 공감이 되고 이 내용이 좀 더 숙성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종합이 돼서 숙성이 되면서 우리 IBF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성을 좀 모으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 패널분 우리 김용주 학사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6개대 사태 정리하면서 그 이사회와 학사회 그 거리감, 학사들 혹은 학생들과의 거리감이 너무 커서 사실 그 교조가 없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학생들과 이사회, 이사장님 거리가 또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중간은 아니지만 좀 학생들에 더 가까운 나이죠. 너무 가까운 나이죠, 사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사장님이랑 이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진보적인 보험주의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들보다도 어떤 경우는 더 이렇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명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 연결고리가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권위주의는 타파하고 권위는 인정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고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이사님 말씀 드리는 대로 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해소도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울은 혹시 광고할 것들이 있나요? 동서울 우리 저희 지난번 팟캐스트 세미나에 주희재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한번 결혼, 연애 준비 이런 특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학사님들이 실제로 좀 IBF 현회 결혼 준비 학교가 없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 주희재 목사님 부부께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3주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또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11월 15일에 이제부터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됐고요. 일단 IBF 커플 5커플, 그러니까 동서울 IBF 커플 5커플, 그 외에 이제 다른 지방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커플 정도를 해서 널리 유익이 이제 확장성이 있게 우리가 동서울 IBF뿐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아마 이렇게 계속 링크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은 다음 주에도 북잡담회를 할 계획, 다음 달에도 깜짝 놀랐어. 다음 달에도 대기하고 싶으신가 지난번에도 세미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끝났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에도 북잡담회로 운영을 하고 세미나가 12월 6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